1952년 미 공군 수송기 C-144 글로브마스터2가 알래스카로 향하던 중 거대한 산에 충돌했습니다. 탑승자 52명, 전원 사망. 악천후 속에 사고 지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 작업은 거듭 실패했고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0년 후인 2012년 훈련 중이던 헬리콥터 승무원들이 알래스카의 콜로니 빙하에서 항공기 잔해를 발견합니다. 추락한 비행기의 조각들. 그것은 단순한 잔해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C-144 글로브마스터2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여름 콜로니 글래시어 작전이라는 이름하에 합동 수색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희생자 52명 중 40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잔해를 찾을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2012년에 발견된 것일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색에 참여한 군인들은 전우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사자를 고향으로 데려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의 진실은 무엇이며 나머지 12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콜로니 빙하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콜로니 글래시어 작전은 단순한 수색 작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숭고한 헌신이자 잊혀진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거대한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요? 1991년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을 탐험하던 등반가들은 우연히 얼음 속에 반쯤 잠긴 인간의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의 산 정상에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등반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고고학자들이 이 남자가 5,000년 이상 전에 살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시신에 웨치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발견 장소 인근의 웨치 계곡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역사상 가장 오래된 냉동미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웨치의 냉동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또 다른 이론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웨치가 추운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 녹지 않고 얼음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빙하와 만년설은 여름날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웨치뿐만 아니라 시체, 사냥 장비, 말똥, 심지어 고대 스키와 같은 다른 유물들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와 유사한 장소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고고학적 빙하지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고대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유물이 한꺼번에 발견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발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빙하 속에서 잠자고 있던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기후변화라는 예상치 못한 계기로 깨어나는 순간에 이것은 단순한 발견을 넘어 인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 깨어난 고대의 비밀, 인류는 과연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2018년 윌리엄 텔과 니자는 몽골 알타이 산맥에 눈 덮인 언덕을 탐사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보물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3,0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살촉을 발견합니다. 선명한 노란색 문양이 새겨진 화살촉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 힘줄이 그대로 붙어있는 청동 화살촉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던 유물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몽골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얼어붙었던 빙판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유콘, 미국, 이탈리아, 시베리아, 노르웨이에서도 유사한 발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건의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과학자들은 이 유물들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들을 연구하는 것은 기존의 통념을 뒤엎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황무지로 여겨졌던 이 지역에서 고대인들이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또 다른 의문을 낳습니다. 고대인들은 왜 이토록 귀중한 물건들을 얼음 속에 묻어야 했을까요? 단순한 은닉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노르웨이의 한 산길에서 평범한 슬리퍼 한 켤레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발견은 1700년 전 사람들이 이 험준한 산길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당시 이 지역의 빙하와 눈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 제작된 이 슬리퍼는 고대 로마 시대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산악지대에서 사냥꾼들이 해발 16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철검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는 무덤조차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외딴 곳에 칼을 두고 간 걸까요? 이 미스터리는 2011년 거대한 새총처럼 보이는 기묘한 물체가 빙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물체는 기원전 4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길이는 1m가 넘고 칼로 베인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이 물체가 썰매에 짐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탕크림이라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과거 이 지역 사람들은 건초나 나뭇잎을 썰매에 싣고 이동할 때 이 크림을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썰매는 트랙터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1950년대까지 사용되었습니다. 평범한 물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과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철검은 왜 그 높은 곳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고대인들은 왜 이 험준한 산길을 넘나들어야 했을까요? 이 발견들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는 동시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9,000년 전, 우리는 지금껏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을 목격하려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털북숭이 매머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몸집은 과거 거대한 야수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최근에 발견된 이 매머드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보존 상태가 뛰어난 표본입니다. 놀랍게도 이 매머드의 상징적인 털조차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 놀라운 존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멸종된 동물을 되살리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얼음 속에서 발견된 암컷 매머드, 그 안에는 놀랍게도 혈액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고대 혈액 속에 매머드 부활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보존된 근육 조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매머드는 죽음을 맞이할 당시 50세에서 60세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머드 혈액의 발견은 멸종된 생명체를 되살리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치 영화 주라기 공원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의 야심찬 계획은 살아있는 코끼리에게 매머드의 알을 착상시켜 22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매머드의 살아있는 세포를 얻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과연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6년 전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서 발생한 에어인디아 항공기 추락 사고.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한 줄기 빛조차 들지 않는 깊은 계곡에서 기이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한 무리의 등반객들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인도 외교부의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파리 주재 인도 대사관은 즉각 가방 회수를 요청했지만 단순한 회수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외교 문서와 함께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1966년 1월 뭄바이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항공기는 알프스의 심장부에서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117명, 전원 사망.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외교 서한과 낡은 인도 신문 외에 사고기의 잔해 일부, 짝 잃은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케이블 다발이 발견된 것입니다. 사고 원인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외교관의 가방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가방 속 내용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알프스의 침묵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2013년 여름,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54년 전 한 지질학자가 남긴 메시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월커라는 이름의 이 지질학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불과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는
외딴 섬의 눈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1959년 월커는 특정 바위에서 빙하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그 거리는 불과 51m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같은 지점에서 측정한 거리는 122m로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숫자 차이일까요? 연구자들은 이 엄청난 변화가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빙하가 녹는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월커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과학적 기록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쩌면 무언가를 경고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노르웨이의 산맥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바이킹 시대의 유물, 거의 800점에 달하는 엄청난 보물이 드러나는 시간 여행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유물들은 바이킹 시대에 활발했던 교역망, 그리고 고대 모역에서 산악 통로가 수행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가죽 신발, 따뜻한 털장갑, 세련된 망토, 화살, 깃털, 말굽, 지팡이, 심지어 바이킹 요리사의 도구 세트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진마차에서 떨어진 기념품마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유물들은 단순한 과거의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대 여행에 숨겨진 진실, 그 시대의 통로가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걸었던 모험가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유물들은 어떻게 그 높은 산맥 속에 묻히게 되었을까요? 그것들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2, 3초마다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숲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엄니와 긴 코가 보입니다. 그것은 털북숭이 매머드입니다. 4000년 전에 멸종된 종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동물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털 매머드는 약 45만 년 전에 시베리아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 후 북미에도 정착했습니다. 당시에는 땅값이 더 저렴했기 때문일까요? 이후 이들은 아시아와 유럽까지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가장 키가 큰 육상동물이었으며 높이는 약 3.5m였습니다. 이는 단층 오두막 높이와 같습니다. 현대 코끼리보다 평균적으로 50cm 더 컸습니다. 하지만 매머드는 훨씬 더 컸습니다. 몸무게는 약 8톤으로 일반 코끼리의 6톤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는 대형 SUV 두세 대의 무게와 같습니다. 매머드는 머리가 더 크고 엄니가 더 길고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 동물들은 추운 툰드라 지대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 상자만큼 두꺼운 지방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추위를 견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매머드는 휴대폰 충전기만큼 긴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매머드의 옆구리와 배에 있는 털이 치마 모양을 이루어 눈 위에서 얼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매머드는 두꺼운 지방층을 만들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먹이를 찾는 데 보냈습니다. 하루에 약 180kg의 음식을 섭취해야 했습니다. 이는 멧돼지 2마리의 무게와 같습니다. 하지만 매머드는 초식복물이었기 때문에 풀과 버드나무 가지 또는 전나무를 먹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난 후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머드가 살았던 툰드라가 늪지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공급이 줄어들면서 털 매머드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 공학을 사용하여 매머드를 되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매머드의 DNA를 사용하여 매머드를 다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이것은 실험실에서 동물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털 매머드와 가장 유사한 생물이 필요합니다. 그 답은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매머드와 코끼리는 수백만 년 전에 같은 조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DNA는 99.6% 동일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코끼리의 DNA에 몇 가지 누락된 유전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털, 지방, 긴 엄니, 큰 도명 머리 및 기타 매머드 특징을 갖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매머드의 DNA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 즉 끝없는 겨울에 살았습니다. 이 영구 동토층은
매머드의 뼈뿐만 아니라 유전 물질도 보존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매머드를 다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 60개의 특정 게놈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이 생물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코끼리 알에서 일부 DNA 요소를 제거하고 매머드 DNA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리모 코끼리가 필요합니다. 임신 기간은 약 2년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매머드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옵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매머드 무리를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며 너무 많은 대리모 코끼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인공 자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양순항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배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낭 자체입니다. 낭은 발달하는 매머드 아기를 2년 동안 담을 수 있을 만큼 크고 튼튼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약 90kg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수컷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어미입니다. 그들의 유대는 수년 동안 강하게 유지됩니다. 새끼 코끼리가 자라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매머드를 키우는 것이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기존 유전자 공학 기술을 개선하고 미래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털 매머드를 되살려야 할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동물들이 지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시베리아와 북미의 툰드라는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으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기여하여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이 툰드라는 늪지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털 매머드가 이 지역을 돌아다닐 때 툰드라는 초원과 같았습니다. 매머드는 늪을 밟고 나무 뿌리를 밟았습니다. 그들은 생태계 엔지니어와 같았습니다. 이 지역의 매머드가 돌아오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복원된 초원은 토양 침식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는 유해한 이산화탄소 생산을 줄이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생태학자들은 같은 목적으로 많은 바이슨과 다른 종의 동물을 시베리아의 광대한 지역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털 매머드가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사람들은 많은 멸종된 동물을 되살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화석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의 DNA는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화석이 땅속 몇 피트 아래에 숨겨져 있다면 DNA는 1000년에서 100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화석이 남극 얼음 속에 있다면 DNA는 수십만 년 동안 원래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우리가 공룡을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약 6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DNA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에 멸종된 일부 동물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아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날 수 없는 새의 일종입니다. 가장 큰 것은 털 매머드만큼 키가 크고 스쿠터만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종은 칠면조 크기였습니다. 그들은 뉴질랜드에 살았으며 약 8천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한 후 멸종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물은 스텔러 바다소입니다. 이것은 고래 다음으로 큰 해양 포유류입니다. 이 바다소는 리무진만큼 길고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무거웠습니다. 스텔러 바다소는 매우 게으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안 근처에 살면서 해초를 먹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잠수하는 방법조차 몰랐다고 믿습니다. 코끼리 새는 새였지만 날 수 없었습니다. 이 생물은 타조의 2배 크기였고 일반 사람보다 10배 더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마다가스카르에 살았고 타조처럼 알을 낳았습니다. 코끼리 새는 약 1000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알을 발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물들의 DNA를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코끼리 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키위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키위새는 집닭 크기의 또 다른 날 수 없는 새입니다. 핀타섬 거북이는 하루에 16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물을 마시고 낙타처럼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각 동물은 먹이사슬에서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동물 한 마리의 멸종은 다른 동물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전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룡은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 후 즉시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충돌로 인해 전 세계에 화재가 발생하여 초식 공룡의 식량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멸종되자 육식 공룡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공룡이 서서히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멸종된 생물을 되살릴 수 있는 유전자 공학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일부 동물이 적응하고 생존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이 과정에 대한 인간의 개입은 많은 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어떤 일이 발생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멸종된 경우 사람들을 다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DNA를 보존할 수 있다면 우리 종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되살릴까요? 한때 공룡이 활보하던 푸른 땅이었던 남극. 지금은 미국보다 더 큰 얼음 대륙이 되었지만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남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침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나타날 때까지. 남극권 내부에 자리 잡은 세계 최대의 얼음 덩어리. 미국보다 유럽 전체보다도 거대한 땅. 하지만 놀랍게도 남극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1820년이 되어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 이후에도 새로운 대륙임을 확인하는데 20년이 더 걸렸고 이름을 짓는데 또다시 수십 년이 필요했습니다. 남극이라는 이름은 북극의 반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지의 땅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훨씬 이전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남쪽 대륙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북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쪽에도 대륙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폴리네시아인들의 예술 작품과 구전 역사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유럽인들이 발견하기 1000년도 더 전에 폴리네시아인들이 이미 남극 대륙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오늘날 우리는 모두 지구 최남단의 얼음 대륙을 알고 있습니다. 독특한 위치 덕분에 남극에는 단 2개의 계절, 즉 여름과 겨울만이 존재합니다. 각 계절은 정확히 6달 동안 지속됩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약간 상승하고 대륙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햇빛에 잠깁니다. 반면 겨울에는 해가 전혀 뜨지 않는 암흑만이 계속됩니다. 남극 대륙의 98%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 담수의 60%가 이 대륙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물의 양에도 불구하고 남극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수량이 극히 적고 식물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땅. 사막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남극에도 모래가 있고 심지어 모래 언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람입니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바람이 가장 강한 대륙입니다. 시속 320km를 넘나드는 강풍은 허리케인보다도 강력합니다. 지표면에 쌓인 눈은 녹지 않고 수세기에 걸쳐 압축되어 두꺼운 얼음층을 형성합니다. 바로 이 얼음 아래에 남극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얼음 밑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극 대륙에는 해발 2700m에 달하는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를 3개나 쌓아 올린 것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산들을 볼 수 없습니다. 거의 5000m 두께의 얼음 아래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 밑에는 거대한 호수도 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라는 이름의 이 호수는 3350m가 넘는 얼음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이 호수의 존재는 한 세기 전 한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 처음 가설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얼음 무게가 얼음 밑바닥에 녹는 점을 낮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이 호수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증명되지 못했지만 후대의 과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증명해냈습니다. 남극 대륙에는 거대한 협곡도 존재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훨씬 더 깊은 협곡이 얼음 아래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협곡은 남극 대륙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서남극의 기온이 이미 상승하고 있으며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5m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을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장 먼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도시 중 하나는 해발 고도 1.5m에 불과한 태국의 수도 방콕입니다. 그 뒤를 이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베트남의 호치민, 영국의 카디프, 미국의 뉴올리언스가 위험에 놓일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남극 대륙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한 번에 몇 달씩 머물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극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땅입니다. 남극 조약 시스템이라는 협약에 따라 관리되며 평화로운 연구와 협력만이 허용됩니다. 영유권 주장은 모두 동결된 상태입니다. 최초 12개국이 서명한 이 조약에는 현재 5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이 남극을 지키고 있으며 여름에는 약 5,000명, 겨울에는 약 1,000명이 거주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영구적으로 정착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고 과학자들은 교대로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남극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34도입니다. 하지만 약 5천만 년에서 4천만 년 전 남극은 현재의 호주 멜버른만큼 따뜻했습니다. 당시 남극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공룡들이 햇볕 아래를 자유롭게 거닐었습니다. 기온은 섭씨 17도에 달했습니다. 펭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남극은 너무나 추워서 나무나 관목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눈만이 존재합니다. 극도로 혹독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식물은 이끼와 조류뿐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남극에는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펭귄, 물개, 고래, 그리고 몇몇 종류의 새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남극 대륙의 동물들은 희귀하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극히 적은 수의 생물만이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래동물의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를 데리고 남극에 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규칙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남극에 서식하는 몇 안 되는 동물들은 그곳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겨우 5,000명 정도의 인간과 2천만 마리의 펭귄. 하지만 펭귄 역시 남극의 원주민은 아닙니다. 펭귄의 조상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펭귄을 포함한 몇몇 종류의 펭귄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대부분의 펭귄들이 남극 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마도 더 풍부한 먹이를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펭귄들을 이주시킨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펭귄들은 여름이 끝나면 남극을 떠납니다. 오직 황제 펭귄 수컷만이 남아 알을 품고 암컷이 남겨둔 알을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펭귄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한때 과학자들에게도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펭귄의 다리에 작은 추적 장치를 부착했고 마침내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극 대륙, 지구 최남단에 위치한 얼음으로 뒤덮인 땅,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미지의 영역.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는 흔히 남극을 펭귄과 얼음, 그리고 혹독한 추위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펭귄은 남극 대륙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남쪽 바다에 서식하며 반년 동안 육지에 오르지 않는다. 수컷 펭귄이 품은 알이 부화할 때쯤 펭귄 가족은 다시 남극 대륙으로 돌아온다. 남극해는 차가운 수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며 펭귄의 먹이가 되어준다. 놀랍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물고기들은 몸속에 있는 부동 단백질 덕분에 얼지 않는다. 남극 대륙에는 약 100만 마리의 물범이 살고 있다. 물범 역시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며 최대 2시간 동안 잠수할 수 있다. 물범은 뛰어난 수중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염을 이용해 먹이를 찾는다. 물범은 얼음 구멍이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이빨로 새로운 구멍을 뚫는다. 물속에서 잠을 자다가도 숨을 쉬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다. 북극에서 얼음 위를 걷는 북극곰이나 하늘을 수놓는 오로라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남극에서는 그런 광경을 보기 힘들다. 왜일까? 남극 대륙은 남반구, 즉 지구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남극 대륙은 남극해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외지고 추운 곳 중 하나로 꼽힌다. 혹시 주변에서 남극에 다녀온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남극은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곳 중 하나이며 극히 일부의 탐험가만이 그곳을 방문할 기회를 얻는다. 그들은 빙하와 눈 덮인 평야를 탐험한다. 하지만 남극의 야생동물과 풍경은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애초에 왜 우리는 남극에 함부로 갈 수 없는 것일까? 첫째, 남극의 환경은 매우 연약하며 쉽게 파괴될 수 있다. 둘째, 남극 대륙에는 토착민이 살지 않는다. 따라서 남극 여행은 무인도 탐험과 같다. 셋째, 남극은 여행 비용이 매우 비싼 곳 중 하나다. 하지만 남극에는 국경을 통제하는 요새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남극에는 남극조약이라는 국제협약이 존재한다. 이 조약은 남극에서의 부적절한 활동을 방지하고 특정 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남극에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남극의 생태계가 매우 민감하여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약에 따르면 남극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환경에 해로운 인간 활동은 금지된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남극의 독특한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다. 우리의 활동과 장비는 남극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에 가고 싶다면 허가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은 특별 양식을 작성하여 해양 및 극지방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남극에 도착하면 야생동물을 방해하거나 돌, 식물동물을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행위 등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남극에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할까?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남극은 인간이 살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기온은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장비와 경험 없이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육지조차 1600km 이상 떨어져 있어 거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독특하고 매혹적인 대륙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까지는 멀리서 경외감을 느끼며 남극을 감상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남극 조약만으로 남극의 비밀을 영원히 감출 수 있을까? 인류는 오랫동안 남극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 살지 않았고 누구도 그 땅을 탐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가리키는 북극성의 반대편에 미지의 땅 안티아크토스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곰자리의 반대편, 즉 남극입니다. 1700년대 후반 포경선과 물개잡이 배들은 희망봉을 돌아 남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케이프온을 우회하는 뱃길은 거칠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강풍과 빙산은 언제나 선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눈앞의 폭풍우가 아니라 미지의 대륙이 품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1773년 1월 17일 제임스 콕 선장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극권을 돌파했습니다. 1년 후 그는 남이 80km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빙산뿐이었지만 콕 선장은 직감했습니다. 빙산 속에 묻힌 암석들은 미지의 대륙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끝내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남극 대륙의 첫 발견자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1820년 1월 파비안 고틀리프 폰 벨링스하우젠 제독이 이끄는 러시아 제국 해군 함대가 남극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콕 선장 이후 최초로 남극권을 돌파한 벨링스하우젠 제독은 2년에 걸친 세계 탐험 항해 중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실의 전부일까요? 최초의 남극 상륙은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1895년 1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헨리 크불 선장이 이끄는 안타르크티카호의 선원 6 혹은 7명이 고래잡이 원정종 맑은 날씨를 틈타 아데르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이 작은 상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 탐험의 전부일까요? 역사는 어쩌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극, 그곳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광활한 대지. 누군가는 겨울왕국의 환상을 떠올리겠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잔혹합니다. 사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낙타, 선인장, 그리고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러나 남극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존의 문제는 물이 아니라 얼음으로 뒤덮이지 않은 땅을 찾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연간 강수량은 고작 10mm 남짓, 몇 방울의 비와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사막은 모래 언덕이나 극심한 더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강수량 부족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극에서 길을 잃는다면 갈증보다 먼저 당신을 덮치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 그리고 죽음입니다. 남극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가장 춥고 바람이 거세며 고도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펭귄과 과학자들은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남극 대륙에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모든 경도선이 남극점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출발 국가의 시간대를 따릅니다. 그러나 남극 반도에는 전 세계의 기지가 혼재합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의 사람들 간의 협업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칫 한밤중에 누군가를 깨울 수도 있습니다. 영하의 온도와 매서운 바람, 그리고 태양조차 보기 힘든 이 땅에서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남극에서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수십억 마리의 크릴 새우가 서식하며 이들을 먹기 위해 수많은 물범과 펭귄이 찾아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펭귄은 뛰어난 수영 선수입니다. 그들의 유선형 몸매는 올림픽 수영 챔피언조차 질투할 정도입니다. 펭귄들은 번식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오지만 진정한 능력은 다른 펭귄의 둥지에서 조약돌을 훔치거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남극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펭귄종인 황제 펭귄의 서식지입니다. 이들은 날지 못하지만 점프는 가능합니다. 일부 펭귄은 3m나 멀리 점프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울음소리를 내는 뚱뚱한 물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해양 포유류는 남극 조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남극해의 차가운 물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목할 만한 존재는 바로 고래입니다. 남극의 여름 동안 이 거대한 생물들은 크릴 새우를 먹기 위해 몰려옵니다. 그야말로 고래를 위한 뷔페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요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남극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일까요? 남극 대륙에서 거대한 빙산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2021년 중반의 일입니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파리보다 43배, 맨해튼보다는 무려 73배나 더 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트 엘리자베스 인근의 한적한 별장에서 막 깨어났다고.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습니다. 눈앞에는 광활한 인도양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언가가 보입니다. 91m 높이의 얼음덩어리,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나간 거대한 빙벽. 그것은 천천히 바다를 가로지르며 떠내려갑니다. 만약 충분히 멀리 이동한다면 호주 서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돌고래떼가 그 앞에서 장난을 치지만 매머드급 크기를 생각하면 그들은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충격에 휩싸여 찻잔을 떨어뜨립니다. 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마치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꿈을 꾸는 걸까요? 환갑을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빙산 A76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크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빙산은 길이가 177km, 폭이 25km에 달합니다. 도버 해안에 서서 영국 해협을 건너 프랑스를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빙산은 해협의 거의 대부분을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영국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이 34km라는 것을 감안하면 빙산의 크기는 그 거리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빙산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한 채 이동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혹은 방향을 바꿔 영국 해협으로 진입한다면? 좁아지는 해협에서 빙산은 영국과 프랑스 해안에 부딪히고 육지로 밀려 올라가 영국의 초원을 덮고 프랑스의 포도밭을 지나갈 것입니다. 주변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포도는 얼음 결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도로는 마비되고 사람들은 외계에서 온 괴물이라도 본 듯 거대한 빙산을 넋놓고 바라볼 것입니다. 지나가는 빙산에서 얼음을 떼어내 음료에 넣어 마실 수도 있고 런던 교외에서 아이스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꽤 재미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과학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22년 초 빙산 A76은 세계에서 가장 큰 떠다니는 빙산이었습니다. 2021년 5월 중순 남극 대륙의 피리너론 빙붕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빙하 분리라고도 알려진 이 현상은 빙하 가장자리에서 얼음 조각이 떨어져 나와 빙산이 드는 과정입니다. 가까이 있다면 엄청난 굉음과 폭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60m 크기의 얼음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빙하 분리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A76이 떨어져 나온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A76보다 더 큰 빙산도 있었지만 현재 A76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입니다. 영국 남극조사단 소속 과학자들이 이를 발견했으며 유럽 우주국의 센티넬-1A 위성이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통해 분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리 당시 빙산의 크기는 4,325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빙산은 남극 주변의 웨델해에 떠 있습니다. 웨델해는 남극해의 일부이며 1823년 이 지역을 항해한 스코틀랜드의 선장 제임스 웨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웨델해의 물이 다른 바다보다 더 맑다고 생각합니다. 배 아래로 깊이 잠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일까요? 이 지역은 고래와 물범으로 가득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범고래, 혹등고래, 밍크고래, 표범 물범, 개잡이 물범을 볼 수 있습니다. 육지 쪽을 바라보면 아델리 펭귄 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델리 펭귄은 혹독한 기후에 잘 적응하는 펭귄으로 실제로 이 지역에서만 서식합니다. 갑판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토록 놀라운 야생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진 경험입니다. 이제 A76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른 빙산들의 사례를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AU8은 2017년 남극 대륙의 라르센시 빙붕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영국 해협을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AU8은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2021년 초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비교적 빠른 소멸이었습니다. 어떤 빙산들은 18년 동안 떠다니기도 합니다. 결국 A76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차가운 물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성은 과학자들이 이 거대한 빙산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위성을 통해 과학자들은 빙산이 148일 만에 세 조각으로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A76A, A76B, A76C로 명명될 것입니다. 이름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빙산이 처음 발견된 남극 대륙의 4분면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모두 녹아도 해수면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떠다니는 빙둥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컵에 얼음 조각이 들어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음은 이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녹아도 물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빙산은 육지에 있는 빙하나 빙산과는 다릅니다. 육지의 빙하가 떨어져 나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남극의 빙상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약 58m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A76이 거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가장 큰 빙산은 1956년 11월 남극해의 스코틀랜드 섬 서쪽 240km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빙산을 발견한 대의 이름은 USS 글레이셔, 즉 빙하라는 뜻입니다. 그 크기는 31,000제곱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벨기에 전체보다 더 컸습니다. A76 조각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몇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해류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바람의 방향과 속도 또한 중요합니다. 얼음은 해안 가까이 이동하여 해빙이 될 수도 있고 깊은 물속으로 떠내려가 해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빙산의 가장 깊은 부분이 쟁기처럼 해저를 파고들어 깊고 좁은 고랑이나 협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흩어지고 세상은 진동하며 엄청난 소음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빙산이 발견되는 해안 환경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곳에서 수영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일반적으로 빙산은 녹거나 부서지면서 사라집니다. 바람과 해류는 빙산의 모양과 크기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A76의 경우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영국 해협으로 돌아가 봅시다. 맨해튼보다 73배나 더 큰 얼음섬, 거대한 얼음 손가락이 바다를 가리키며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해안에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봅니다. 빙산 꼭대기에서는 펭귄들이 즐겁게 뛰어놀며 마치 관람객들에게 손을 흔드는 듯합니다.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대서양의 고요한 심해를 가르는 한 줄기 빛, 타이타니코는 침묵 속에서 나아갔습니다. 승객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거대한 흰색 그림자가 빗속으로 불쑥 나타났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운명의 빙산이 전설적인 배의 옆구리를 찢어발기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단 이틀 전 누군가가 기이한 원형을 띤 거대한 빙산을 촬영했습니다. 100만 년 전 내린 눈으로 형성되었을 그 빙산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연구자들은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그 기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912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람과 해류에 대한 최신 정보를 더하여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 빙산은 그린란드 남서쪽의 작은 빙하에서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해의 빙산 경로든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멸적인 얼음 덩어리는 어떻게 그린란드에서 출발해 코널 남쪽 해역까지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타이타니코가 단 이틀만 늦게 그 해역을 지나갔더라면 빙산은 이미 그곳을 벗어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빙산의 무게는 7,500만 톤에 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녹아내렸고 타이타니코와 충돌했을 당시에는 15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수개월 동안 녹아내렸지만 여전히 거대한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타이타니코가 침몰할 당시 빙산의 길이는 120m에 달했고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만 30m가 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초승달이 타이타니코 침몰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날 밤에는 1400년 만에 처음으로 달과 관련된 희귀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빙산은 녹아 없어지기 전에
그렇게 멀리 남쪽까지 이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승달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수를 만들어 빙산을 평소보다 빠르게 빙하에서 끌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는 지금도 박테리아에 의해 서서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염분을 갉아먹는 부식, 해류, 급저온, 그리고 녹을 먹는 미생물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난파선을 완전히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미국 여배우 도로시 깁스는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다가 살아남았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영화 타이타닉에서 살아남다 촬영에 돌입했습니다. 영화는 타이타닉호 침몰 한 달 만에 개봉되었고 그녀는 재난 당시 입었던 것과 똑같은 신발과 옷을 입고 출연했습니다. 영화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필름은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14년 전 헛수고라는 단편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소설은 전체 사건을 예언하는 듯했습니다. 이야기는 타이탄이라는 가상의 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타이탄은 항해 중 침몰합니다. 타이탄은 타이타닉호와 거의 같은 크기였고 둘 다 4월에 침몰했으며 빙산과의 충돌이 원인이었습니다. 두 배 모두 침몰 불가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명보트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타이타닉호에는 실제 사랑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3쌍의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의 일부로 타이타닉호에 승선했습니다. 그중 한 쌍은 뉴욕에 있는 메이시 백화점의 소유주였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여성은 남편을 남겨두고 구명보트에 타기를 거부했습니다. 남편 역시 다른 여성과 아이들이 먼저라고 생각했기에 함께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하녀에게 자신의 코트를 건네주며 하녀가 구명보트에 타서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과 함께 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타이타닉호 침몰 원인이 빙산이 아니라 미라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 도둑의 도시에는 신비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녀를 여사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미라는 얼굴 모양과 신비로운 비문이 새겨진 거대한 뚜껑이 있는 나무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곳은 19세기 전반까지 숨겨져 있었는데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우연히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평화를 방해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 미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후 영국에서 온 부유한 친구들이 이집트를 여행하던 중 비어있는 미라관을 발견했습니다. 관에는 여사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의 짙은 눈동자는 마치 허공을 응시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관을 사기로 결정했지만 구매자는 관을 받기도 전에 하룻밤 사이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룹의 모든 구성원에게 불운이 닥쳤고 관은 여러 번 옮겨진 끝에 타이타닉호에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설적인 난파선의 잔해를 찾기까지 70년이 남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로봇 잠수함이 대서양 해저 4,000m 아래에서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배는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왜 배가 두 동강이 났을까요? 정확한 원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빙산과 충돌했을 때 배 안으로 들어온 물의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격으로 배의 하부 구조부터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선체 리벳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리벳에는 슬래그 함량이 높았고 그것이 금속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에는 설계상의 결함이 많았습니다. 방수벽이 상단에서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 물이 구획 사이로 흘러들어 결국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배의 리벳과 선체 강철은 높은 유황 함량, 극심한 추위, 빠른 속도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강철은 부서졌고 리벳은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타닉호는 예상보다 24배나 더 빨리 침몰했습니다. 만약 배가 옆으로 부딪히는 대신 빙산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여전히 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선원들은 쌍안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쌍안경이 있었다면 빙산을 제때 발견하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쌍안경은 보관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가진 선원 한 명만이 있었는데 그는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른 선원에게 열쇠를 주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쌍안경이 없었더라도 배는 항로를 변경하고 충돌을 피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에 근처에 있던 배가 타이타닉호에 경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과연 단순한 해상 사고였을까요? 캘리포니아호가 보낸 긴급 메시지는 빙산지대를 경고했지만 어째서 타이타닉호의 선장에게 전달되지 못했을까요?
일각에서는 무선 통신 담당자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호는 타이타닉호의 구조 요청 신호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교대 근무 시간 이후 통신 장비를 꺼두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타이타닉호의 선원들은 왜 빙산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당시 밤의 대기 상태가 빛의 굴절을 일으켜 거대한 빙산을 감추는 신기루 현상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빙산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단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충돌 후 거대한 타이타닉호는 단 2시간 40분 만에 차가운 심해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 의문. 정말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일까요? 남극. 그곳은 과학 연구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는 땅. 펭귄과 물범 같은 귀여운 동물들을 볼 수 있고 가끔 고래가 헤엄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와 연구자들만이 거주하는 거대한 대륙. 그들은 수십만 년 묵은 얼음층을 뚫고 과거의 대기를 연구합니다. 대기가 어떻게 스스로를 정화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특수 드릴로 무려 140m 깊이의 얼음 코어를 채취합니다. 어떤 얼음은 80만 년 전의 것이기도 합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과거의 기후를 알려주는 귀중한 지표. 하지만 단순한 탐사를 넘어 그들은 기이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얼음 조각을 구멍 아래로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괴한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마치 우주선이 암석지대를 통과할 때 나는 듯한 괴음. 떨어지는 얼음 조각의 속도에 따라 음 높이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마치 심장이 뛰는 듯한 소리. 과학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다시 얼음을 던져 넣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극 대륙에는 수많은 화산이 존재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두꺼운 얼음 밑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화산만 91개. 어쩌면 세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일지도 모릅니다. 과학 연구를 진행하던 중 그들은 지하에서 거대한 원뿔 모양의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은 얼음 속 3km 깊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정상의 높이는 914m가 넘고 폭은 수십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은 종이장처럼 평평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서 있는 바로 아래에 화산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하 화산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기지를 설치한 바로 그 지점 아래에 있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기 쉽고 위험이 적은 지역에서 주로 작업합니다. 그들은 얼음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분석합니다. 마치 공룡 시대에 갇힌 호박 속 곤충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곤충 대신 과학자들은 고대 먼지, 공기방울, 해염, 화산재 등을 연구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당시의 기후 조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얼음 샘플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서남극 빙상이 녹았던 시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현상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해안 도시와 외딴 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얼음 샘플 연구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샘플을 조금씩 분쇄하거나 녹여 분석합니다. 나이테처럼 깊은 층일수록 과거로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음 속에 갇힌 고대 공기방으로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후드 아래에서 샘플을 분쇄합니다. 공기를 추출하여 병에 담는 동안 외부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얼음 샘플 연구를 위한 다양한 도구와 장비가 있지만 손상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모든 측정은 무균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자들은 적절한 전신복을 입고 여러 겹의 장갑을 착용합니다. 끊임없이 환기를 유지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 심지어 지문조차도 샘플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기 구성과 온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 조각을 구멍에 던졌을 때 들린 기묘한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움직이는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와 다른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학 용어로는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파동의 근원과 관찰자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 파동의 진동수가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이 효과는 소리의 진동수가 실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르게 들릴 뿐입니다.
이것은 물이나 빛과 같은 다른 종류의 파동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음파는 도플러 효과를 설명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과학자들이 얼음 조각을 구멍 아래로 던졌을 때 음파는 좁은 통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반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이한 소리를 들은 이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얼음 조각은 지하 140m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구 깊숙한 곳 수천 미터 아래 해저지각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러시아의 콜라시 추공은 인간이 파낸 가장 깊은 구멍입니다. 무려 12,000m가 넘는 깊이. 지표면 아래 12km까지 도달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멘틀까지는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그저 표면을 긁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석유 시추공이 아니며 바다 한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시추 작업은 1992년에 중단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37도의 온도에 직면했고 결국 그곳은 버려진 구멍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지구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간 곳. 하지만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곳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내부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에서 울려 퍼지는 기괴한 울음소리를. 예멘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서부 바르우트에는 고대의 구멍이 있습니다. 수도인 사나보다는 오만에 더 가까운 곳. 전문가와 현지인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 구멍은 러시아나 남극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닐까요? 수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 구멍은 폭이 30m에 달하며 깊이는 100m에서 200m 사이로 추정됩니다.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구멍에 환기가 거의 또는 전혀 되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여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챌린저 해연에서는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2016년 3월 마리아나 해구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일부는 날카로운 고음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연구진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의 엄청난 압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티타늄으로 덮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몇 주 동안 이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해수면에서 1000배의 기압을 견뎌야 하는 장비를 천천히 내려보냈습니다. 23일 동안 마이크는 지나가는 고래소리, 위를 지나는 뱃소리, 심지어 근처 지진 소리까지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기이한 소리의 근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마리아나 해구에서 나는 소리가 인간의 활동 때문인지 자연적인 현상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소리가 음파 탐지를 사용하는 해양 생물, 예를 들어 고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바다가 50년 전보다 10배나 더 시끄러워졌다고 추정합니다. 항해 기술, 잠수함, 수중 건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바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해의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로라, 밤하늘을 수놓는 찬란한 빛의 향연. 그러나 당신은 그 이면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로라가 만들어내는 기이한 소리.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미스터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추적해왔습니다. 오로라가 선명하게 나타날 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마치 무언가가 갈라지고 타오르는 듯한 미세한 타열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가설들이 난무했지만 명쾌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특수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리는 우리 머리 위 불과 70m 상공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70m.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과학자들은 오로라의 소리가 특정 영역에서 에너지를 얻은 전하이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태양풍이 몰아칠 때 발생하는 자기 폭풍이 오로라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전하이자들이 교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세한 전기방전 현상이 발생하여 희미한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문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왜 하필 70m 상공일까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정말로 무해한 것일까요? 자기 폭풍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도 70m에서 발생하는 전기방전 현상이 우리의 통신 시스템과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아니라 지구를 향한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로라의 비밀은 풀렸지만 새로운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소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해를 탐험할 최첨단 잠수함 란. 그러나 남극 대륙의 바다를 탐사하던 중 미스터리한 흔적을 발견한 직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든 것은 과학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외지고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 서남극의 거대한 빙붕을 탐험하려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의 길이와 거의 맞먹는 48.3k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마틴 반도와 베어 반도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빙붕은 풀리지 않은 지질학적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이 그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지형이 숨겨져 있습니다. 빙붕 아래는 자연의 힘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험준하고 역동적인 세계입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얼음 보물이 깊은 균열, 기이한 구조물들이 얽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 했지만 탐험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으로 지역을 스캔하거나 얼음을 뚫고 들어가 이미지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무인 잠수함을 보내 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이 로봇 잠수함은 빙붕 아래 깊은 곳까지 잠수하여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탐사 로봇에는 놀라운 성능의 첨단 소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박쥐나 돌고래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술로 소리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중으로 음파를 발사하고 이 음파가 해저의 얼음이나 지형에 부딪혀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음파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변화를 분석하여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루고로레가 내는 딸깍거리는 소리가 먹잇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진화의 산물을 모방하여 수중 탐사에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버전은 훨씬 정교하며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변 환경의 3차원 지도를 상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란은 노르웨이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의 이름을 딴 탐사 로봇 중 하나입니다. 남극 대륙의 위험한 지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은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 란은 빙붕 아래를 탐험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란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초의 영웅이었습니다. 당시 연구팀은 마치 달의 뒷면을 보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란은 27일 동안 쉼없이 작동하며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998km 이상을 탐사했습니다. 이는 파리에서 베를린까지의 거리에 맞먹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라나는 빙붕 아래 무려 16km 깊이까지 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평평하고 균일한 얼음 표면을 예상했지만 라는 거대한 균열과 산등성이로 가득한 지형을 드러냈습니다. 시간 속에 멈춰버린 듯한 모래 언덕과 기이한 소용돌이 모양과 물방울 형태는 자연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빙붕과 주변 해양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따뜻한 물이 얼음 아래로 스며들어 얼음을 녹입니다. 때로는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지만 때로는 독특하고 불규칙한 모양으로 깎아내어 기묘한 패턴과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일부는 길이가 396m가 넘는 거대한 크기로 축구장 3개 반을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물이 특정한 방식으로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분 모양과 나선형을 만들어내는 코리올리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회전 목마를 타고 공을 던지면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다른 남극 빙붕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란이 발견한 것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란은 또한 끔찍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뜻한 물은 위대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빙붕은 바다 위에 떠있는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연약한 시스템의 일부이며 서남극의 거대한 빙하를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빙붕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여전히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빙붕을 통과하여 얼음을 녹이면 빙붕은 더 이상 땅에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방어벽이 약해지면 뒤에 있는 빙하가 바다로 더 빨리 이동하게 됩니다. 빙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결국 해안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란은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는 거대한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빙하 위에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위험은 매우 컸지만 다행히 잠수함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란은 과학자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임무는 매우 험난했습니다. 란은 빙하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24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란은 모든 봉우리와 계곡을 지도에 담았습니다. 란은 40번의 탐사를 통해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초, 란은 스웨이츠 빙하를 탐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처음부터 위험했습니다. 이 빙하는 종말의 날 빙하라는 불길한 별명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 빙하가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하여 전 세계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란은 이전에 상세한 지도가 없었던 빙하 아래를 탐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목표는 빙하의 비밀을 밝히고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란이 스웨이츠 빙하를 탐사하는 두 번째 임무였습니다. 이전 임무에서 란은 빙하 아래를 탐사한 최초의 잠수함이 되어 198m에서 504m에 이르는 깊이를 탐사하고 해류로 인한 빙하 용해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얼음 속으로 모험을 하던 중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잠시 동안 중요한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갑자기 심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조 신호도 마지막 신호도 없이 돌아와야 할 지점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헬리콥터와 드론을 동원하여 샅샅이 수색했지만 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란의 배터리가 방전되었고 457m 깊이의 얼음 아래 심연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에게 큰 손실이자 슬픔이었습니다. 예테보리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란을 대신하여 스웨이츠 빙하 아래에서 중요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은 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음에 갇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류에 휩쓸려 갔다고 믿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와 충돌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찌되었든 란의 실종은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빈궁은 그 비밀을 더욱 오랫동안 간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남극 대륙을 탐험하며 눈 속에 숨겨진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약 9천만 년 전에 울창한 온대 우림이 남극 근처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했던 고대 세계를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남극 대륙 깊숙한 곳에서 화석화된 뿌리, 꽃가루, 포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극지방의 어둠 속이는 에서도 울창한 우림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견은 과거와 미래의 지구 기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의 행성은 격변을 거듭했습니다. 빙하기, 지각변동, 대홍수, 그리고 쏟아지는 유성호까지 수많은 생명체가 명멸하는 동안 어느 순간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을 무려 550만 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고립된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이 1986년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모빌 동굴입니다. 지금 당장 공항으로 달려가 루마니아행 티켓을 끊으십시오. 렌터카를 빌려 남동쪽으로 질주하십시오. 흑해 근처 콘스탄차주를 찾으십시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릴 것입니다. 차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광활한 황무지, 그 어떤 생명체의 흔적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때 땅속으로 이어진 듯한 무언가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지구 심층부로 향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밧줄, 안전모, 강력한 손전등, 그리고 산소통을 챙기십시오. 보호복과 산소 마스크 착용도 잊지 마십시오.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가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 어둠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심연으로부터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침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동굴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터널이 보일 것입니다.
바닥은 메마른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공기는 점점 더 따뜻하고 습해집니다. 좁은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앞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는 거대한 동굴이 펼쳐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난관입니다. 호수 속으로 잠수해야 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썩은 달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유황 냄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동굴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상의 맑은 공기는 산소 함량이 20%이지만 이곳은 단지 10%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산소통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가스들이 당신의 머리를 심하게 아프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손전등을 최대한 밝게 켜고 더 깊이 잠수하십시오. 어느 순간 좁은 틈새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갈라진 틈이 수중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약간의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산소통은 아직 넉넉합니다. 틈새를 비집고 나아가자 드디어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납니다. 경악하십시오. 사방, 천장과 바닥, 모든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수천 마리의 벌레를 비춥니다. 이 동굴에는 48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중 33종은 완전히 새로운 종입니다. 기이한 흰색 달팽이가 벽을 기어다니고 투명한 새우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거머리도 물속에서 발견됩니다. 거대한 더듬이를 가진 흰색 지네와 투명한 거미가 발밑에서 꿈틀거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하지 않다면 전갈도 두 종류나 있습니다. 물전갈과 아직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전갈. 하지만 사막 전갈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곳에는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흰색이거나 투명합니다. 눈은 태화되었고 대신 긴 다리와 더듬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듯한 기분입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산소는 점점 희박해집니다. 놀랍게도 이 안에는 더 작고 기이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간은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작은 괴물들은 햇빛을 본 적이 없으며 이 동굴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거미, 전갈, 그리고 거머리는 굶주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달팽이와 벌레 같은 작은 생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작은 생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바로 그때 당신은 수면 위에서 매우 기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혐오스러운 흰색 물질이 스펀지처럼 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져보면 축축한 화장지처럼 느껴지지만 만지는 순간 부서집니다. 그것은 거품도 종이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 스스로 영양을 공급하는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이산화탄소 가스로부터 양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나무나 식물처럼 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화학합성이라고 합니다. 작은 박테리아는 사용하지 않은 영양분을 배출하고 더 큰 박테리아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작은 달팽이와 벌레가 더 큰 박테리아를 먹습니다. 루마니아 지하 깊숙한 곳에서 완벽한 먹이 사슬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복과 마스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안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호복이 없다면 당신은 무심코 인간의 박테리아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부에 묻어 있거나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박테리아는 이 지하 세계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수중 동굴은 너무 작고 위험해서 값비싼 과학 장비를 들여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서둘러 물, 흙, 그리고 공기 샘플을 채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동굴은 아직 완전히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당국은 다이버들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누가 또 무엇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실험실로 돌아와 수많은 장비들을 사용하여 왜 이 동굴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빌 동굴의 환경은 지구 초기의 환경과 거의 동일합니다. 태초의 지구는 두꺼운 대기로 인해 태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미생물은 생명체가 처음 생겨났을 때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박테리아는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메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들은 그 가스들을 무해하게 만듭니다. 고맙다, 작은 친구들. 모빌 동굴은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극한 환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러한 탑 10개가 땅속 깊은 곳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믿기 어렵겠지만 그 깊이에서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산소는 거의 없고
기압은 극도로 높으며 가장 뜨거운 사막보다도 더 뜨거운 곳. 이곳은 바로 선충의 왕국입니다. 선충은 톡통 튀는 작은 벌레로 강철보다 강합니다. 산소가 없고 먹이가 없고 극도로 뜨거울 때 이들은 변신합니다. 이 과정을 은둔이라고 부릅니다. 깊은 동면 상태와 같습니다. 벌레의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마치 긴 잠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공급될 때만 깨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그토록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생존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혹독한 추위, 끓어오르는 산성, 맹독성 가스. 생명체는 과연 어디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환경, 그곳에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뜨거운 온천, 메마른 사막, 극지방의 얼음, 심지어 인간의 몸속에서도 미생물은 살아 숨쉽니다. 화성이 아닌 지구에서 외계 행성 같은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다나키의 사막.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건조하며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 중 하나입니다. 비는 거의 내리지 않지만 끓어오르는 마그마를 품은 활화산 2개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솟아오른 뜨거운 액체와 강렬한 색상의 호수는 강산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호수의 염분은 화산의 광물과 반응하여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맹독성 가스와 염소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곳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생존을 위해 방독면이 필수인 곳.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끓어오르는 산성 호수와 주변 암석에는 미생물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생명체가 그곳에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극한의 땅, 이란의 루트 사막. 최근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특별한 갑각류를 발견했습니다. 사막에 내리는 드문 비로 인해 생기는 작은 호수에 서식하는 생물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건조한 상태로 생존하며 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미세한 생명체의 경이로운 생존력. 하지만 더 놀라운 생명체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남극 해역에서 놀라운 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바다거미, 거대한 불가사리, 그리고 투명한 새우를 닮은 생물까지. 단 한 달 만에 3만 종이 넘는 해양 생물이 발견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과연 심해에는 어떤 미지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울창한 침역수림과 광활한 툰드라 지대가 펼쳐진 남극 대륙. 캐나다의 풍경과 흡사하지만 이곳은 놀랍게도 3,400만 년 전의 남극 대륙입니다. 현재의 남극이 혹독한 추위의 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산화탄소 농도의 감소와 지각 변동이 얼음 없는 낙원을 얼음 대륙으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약 5천만 년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만 분율당 1000에서 2000 부분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면서 지구의 온도도 낮아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빙상이 남극 대륙을 점령했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소와 함께 지각 변동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과 남극 대륙이 분리되면서 드레이크 해협이 열렸고 남극 환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해류는 따뜻한 바람과 해류가 남극 대륙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추운 기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호주와 남극 대륙을 혼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두 대륙은 한때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오스트리아와 호주를 혼동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인터넷에는 오스트리아에서 호주로 가는 도움을 주는 부서가 있다는 농담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호주의 핑크빛 해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신비로운 분홍색 모래는 실제로 보석의 일종인 석류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이 모래를 연구한 결과 그곳의 석류석은 현지 산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만 년 전 호주와 남극 대륙은 곤드와나 초대륙의 일부였습니다. 잉하의 침식 작용으로 석류석이 떨어져 나와 해변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모래는 호주 남부가 평평하고 추웠던 시절 산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석류석은 씻겨 내려갔지만 이 모래 언덕은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는 트랜스 남극 산맥의 빙하함에서 유래되었으며 남극 빙상 아래 숨겨진 고대 산맥에서 왔습니다. 남극 대륙의 얼음은 그저 흔한 보석, 가넨만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건물 전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크리스 브라운. 그는 남극 대륙의 얼음 밑에서 거대한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도달불능의 극지 탐험에 나선 건 우연한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와 그의 아들이 탄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추락했고 그 순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 덮인 대지 위로 솟아오른 흉상 조각이었습니다. 과거 기상관측소로 사용되었던 흔적.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크리스와 그의 아들 마이카는 탐험을 감행했습니다. 크리스는 세계의 7개 도달불능 극지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이미 5곳을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상관측소의 잔해가 아니라는 것을. 남극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이지만 동시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맥모도 건조 계곡에는 핏빛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5층 높이의 붉은 폭포는 마치 피가 쏟아지는 듯한 기이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이 핏빛 폭포는 단순한 기괴함을 넘어 남극 대륙이 품고 있는 비밀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붉은 폭포의 비밀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 붉은 물줄기가 흐르는 곳은 염도가 매우 높은 염수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와 단절되었고 그 위로 얼음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지하 400m 아래에 갇힌 이 고대 영수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3배나 높습니다. 철 성분으로 가득 찬 이 염수는 산소와 햇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철 성분이 풍부한 물이 빙하의 균열을 따라 흘러나와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철은 산화되어 붉은 녹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핏빛 폭포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극 대륙에는 어떤 곤충도 살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남극 대륙에는 작은 곤충은 물론 거대한 바다거미도 살고 있습니다. 이 거미들은 여러분의 아파트 구석에 숨어있는 평범한 거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남극 심해의 차갑고 어두운 심연 속에 숨어있는 존재입니다. 이 작은 바다거미들은 절지동물이며 크기가 무려 50cm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다리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숨을 쉰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흰색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은 때때로 수박처럼 알록달록한 색깔로 뒤덮이기도 합니다. 이 다채로운 눈은 클라미도모나스 니발리스라는 작은 조류 때문에 생겨납니다. 남극의 여름,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작은 생물들은 붉은색과 녹색의 포자를 방출합니다. 이 포자들이 눈을 뒤덮어 기이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색깔은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색색의 눈이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극 대륙, 지구상에서 가장 멀고 가장 혹독하며 가장 미스터리한 땅. 수천 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 감춰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한 탐사대가 고대 화석을 찾아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단순한 화석 사냥 그 이상. 그들은 인류 역사를 다시 쓸지도 모르는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7100만 년 전 공룡 시대의 흔적을 찾아서 남극 대륙은 어떻게 과거 생명의 보고가 되었을까요? 탐험은 남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간의 비행 끝에 악명 높은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와 고무고트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땅. 그들은 왜 그토록 위험한 여정을 감행해야 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영하의 날씨,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화, 그리고 고립감.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화석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그들의 목적지는 제임스 로스 섬. 남극 반도에 위치한 이 섬은 여름철 잠시 얼음이 녹아 고대의 지층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곳에 공룡 시대의 비밀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무려 1000점이 넘는 화석, 고대 바다 생물, 공룡, 그리고 초기 조류의 흔적. 7100만 년 전에서 67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화석들은 칠레로 옮겨져 피츠버그 카네기 자연사박물관에서 연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화석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섬뜩한 바다지렁이. 몸 길이 20cm, 폭 10cm에 달하는 이 기괴한 생물은 마치 공포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이 흉측한 외모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생충이 아니라 남극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슈퍼히어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난 수축 가능한 목은 먹이를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남극의 깃털별. 스폰지밥에 나오는 똥이와는 전혀 다른 심해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비주얼입니다. 20개의 팔, 그중 일부는 20cm까지 뻗어나가며 기괴한 작은 돌기로 덮여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이 화석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남극의 얼음 밑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발견은 인류의 기원과 미래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2014년, 과학자들은 거대한 로스 빙붕의 눈 속에 34대의 지진계를 묻었습니다. 텍사스주 크기만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남극 해위에 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작은 기계들은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낮은 주파수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끊임없이 감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고 마침내 온라인에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한 빙하 지질학자는 이 소리가 늦여름 뒷마당에서 맴도는 매미 소리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빙하 지질학자들은 정말로 으스스한 울음소리를 녹음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스 빙붕을 주시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고 얼음은 뜨거운 날의 아이스크림처럼 빠르게 녹고 있었습니다. 빙붕은 거대한 빙상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지구의 안전 플러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소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람이 눈 언덕을 지나면서 자연적인 진동을 일으키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말 그뿐일까요? 강한 바람이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진동, 그것이 전부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딘가 서변치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그토록 많은 지진계를 굳이 로스 빙붕에 설치해야 했을까요? 단순한 기상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그처럼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을 리는 없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빙붕은 지구의 안전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이 플러그가 뽑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수면 상승은 물론이고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로스 빙붕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어쩌면 무언가를 가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감춰진 장소의 발견,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오늘 당신은 결코 잊지 못할 미지의 세계로 안내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한 준비는 단단히 해야 할 겁니다. 그곳은 극도로 추운 곳이니까요. 그린란드. 얼음으로 뒤덮인 이 섬에 발을 딛는 순간 당신은 눈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오로라, 그 경이로운 북극광의 향연이 당신을 맞이할 테니까요.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이토록 선명한 오로라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며칠을 쫓아다녀도 보기 힘들다는데 당신은 행운을 거머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광경 뒤에는 격렬한 우주의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대기권과 충돌할 때 이 눈부신 빛의 커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린란드는 그 광활함에 압도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 중 하나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얼음 대지를 가로지르는 동안 당신은 경외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 아래에는 17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두꺼운 얼음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 북극곰 가족이 보이는군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는 않겠죠? 그린란드의 혹독한 환경은 인간에게는 가혹하지만 술록, 사양소, 북극여우 같은 동물들은 이 얼음 왕국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린란드로 향하는 여정은 코펜하겐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덴마크에서 그린란드로 가는 상업 항공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뜻밖에도 이 섬은 덴마크 왕국의 일부입니다. 북극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한 이 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3.2km 두께의 얼음 밑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계곡, 운석 충돌로 생긴 거대한 구멍, 그리고 수십만 년 된 식물 화석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을 방문하고 싶겠지만 지금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섬 표면의 거의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으니까요. 투어의 첫 번째 목적지는 그린란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섬 북쪽 어딘가에 헬기가 착륙합니다. 캐니언은 좁고 깊은 협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어원이 스페인어의 가년, 즉 관 또는 통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이 거대한 협곡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길이가 최소 750km에 달하며 깊이는 800m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빙하 밑에 숨겨진 이 거대한 계곡은 그린란드가 얼음으로 뒤덮이기 전
강물이 흐르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린란드는 항상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푸른 땅이었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많은 얼음 덮인 지역, 예를 들어 남극 대륙도 한때는 녹음이 우거진 땅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거 그린란드의 대부분 지역에 얼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항공 레이더를 사용하여 놀라운 발견을 한 것입니다. 레이더는 얼음을 투과하지 못합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전자레인지에 얼음을 넣어 보십시오. 녹거나 따뜻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최근에 발견된 식물 화석은 그린란드가 과거에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021년 버몬트 대학의 연구에서는 나뭇가지와 잎사귀 화석이 발견되어 연구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얼음층 깊은 곳에서 모래와 암석을 예상했지만 풍부한 식물 유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풍경으로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한때 이곳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섬 해안 지역에서 툰드라 식물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화석 식물에서 발견된 유전 물질을 통해 연구자들은 이 섬이 한때 푸르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나비와 곤충이 날아다니는 숲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섬의 평균 기온은 여름에는 10도, 겨울에는 영하 17도까지 변동했을 것입니다. 나사의 아이스 브리지 작전 위성은 그린란드를 100회 이상 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섬의 3차원 지도를 만들고 그린란드 빙상 각 층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빙상은 수십만 년에 걸쳐 축적된 과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눈 위에 쌓인 눈의 층입니다. 눈은 얼음으로 변하고 우리가 빙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화석은 13만 년에서 11만 5천 년 전에 에미안 간빙기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사의 놀라운 3차원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빙상 내에서 세 가지 다른 기후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윗부분은 비교적 평평하고 균일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다면 그 층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복잡하고 강합니다. 그곳의 얼음은 표면에서 보는 것보다 어둡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매머드가 돌아다니던 시절 이 지역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파고들면 에미안 간빙기에서 남은 얼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협곡은 얼음에서 발견된 유일한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눈층 아래를 엿볼 수 있다면 인상적인 산과 피오르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과학자들은 얼음이 없을 때 그린란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섬 중앙에는 거대한 그릇 모양의 분지가 있습니다. 이 분지는 고대 호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는 산맥과 원형 해안선이 있습니다. 이 풍경은 현대 파타고니아의 풍경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만년설이 덮인 거대한 산들이 수정처럼 맑은 호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고대 호수는 그 자체로 경이로운 광경입니다. 로드아일랜드와 델라웨어를 합친 크기의 구덩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호수는 7,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덮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는 최소 18개의 하천이 합류했습니다. 맑고 푸른 물은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얼음처럼 차가웠겠지만요. 수영을 하고 싶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깊이가 243m에 달할 수 있으니까요. 탐험 3일째, 당신은 얼음 밑에 수중 세계를 발견합니다. 얼음으로 덮인 섬을 걸어다니는 동안 가이드는 표면의 균열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균열은 현재의 물웅덩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녹은 물과 빗물이 얼음의 갈라진 틈을 따라 흘러내려 호수와 하천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곳은 맑은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얼음 밑에 약 60개의 작은 빙하 호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호수입니다. 아마도 이 섬에서 가장 인상적인 숨겨진 특징 중 하나는 히아오아타 빙하 아래에 있는 운석 구덩이일 것입니다. 워싱턴 DC보다 큰 30km 폭의 운석 구덩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폭 1.6km의 철제 소행성이 10만 년 전 지구 대기권으로 돌진하여 그린란드를 착륙 지점으로 선택한 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그 광경을 지켜봤다면 눈부신 쇼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얀 불덩이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빙상에 떨어졌다면 물과 암석을 모두 증발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충돌 지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천둥 같은 굉음과 허리케인급 강풍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운석의 추정 속도는 시속 72,400km입니다. 비교하자면 우주선의 속도의 2배 반입니다. 그것은 큰 소리를 내고 땅에 거대한 구덩이를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은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충돌은 과거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그린란드 빙상 밑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숨겨진 경이로움이 존재할까요? 아마존 깊숙한 곳, 외부 세계와 단절된 미지의 영역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브라질의 자바리 계곡, 오스트리아보다 넓은 8만 5천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밀림지대. 이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마지막 남은 원시 부족들의 땅입니다. 이곳에는 무려 3,000명, 14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19개의 마을을 이루며 외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고대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바리 계곡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접촉 부족 거주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외부와의 접촉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자바리 계곡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허가 없이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온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의 문화와 언어, 믿음은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존재를 연구해야 할까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바리 계곡의 원주민들은 정말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까요? 미성 사진과 항공 촬영을 통해 그들의 존재가 확인되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길일까요? 바티칸, 그 심장부에는 거대한 비밀의 방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려 85km에 달하는 방대한 공간,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곳. 상상해 보십시오. 교황청이 수세기에 걸쳐 축적해온 역사적 인물들의 편지, 문서, 책들이 빼곡히 들어찬 서가들을,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0년대에 미국과 바티칸의 관계에 대해 쓴 편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1587년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한 절박한 서신, 심지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의 움직임에 대해 질문하며 종교계를 뒤흔들었던 17세기 재판 기록까지 1200년의 역사를 담은 문서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방대한 기록 고관소의 심오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자격 요건, 최소 연령 75세, 그리고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 허가. 하지만 그 모든 장벽을 넘는다 해도 스위스 근위병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철통 같은 보안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티칸 비밀문서고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기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일까요?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와 호주 사이에는 홀랜드 섬이라는 고립된 땅이 존재합니다. 외딴 섬이라는 명성과 혹독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 섬에는 감춰진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수백 년 묵은 바닷사묵 배설물, 즉 귀한 비료를 얻기 위해 광고들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섬에서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1935년 미국이 이 섬을 식민지화하려 시도하기 전까지 홀랜드 섬은 그저 버려진 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왜 그토록 이 섬에 집착했을까요? 그들은 태평양 횡단 항공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홀랜드 섬에 최초의 활주로를 건설하고 호주와 캘리포니아를 잇는 중간 기착지로 만들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전설적인 여성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 그녀의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홀랜드 섬이 선택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홀랜드 섬에 도착하기 전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실종은 태평양 횡단 항공기지라는 야심찬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흩어졌고 그 후로 다시는 이 섬에 정착하려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홀랜드 섬은 섬 주변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사하기 위한 탐사만이 허용될 뿐 그 누구도 허가 없이 섬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왜 홀랜드 섬은 그토록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일까요?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실종과 이 섬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외딴 섬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땅, 허드섬.
섬의 80%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저 2,400m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빙하 절벽으로 둘러싸인 곳. 이 기이한 땅에 발을 들일 수 있는 행운을 얻는다 해도 6,000km가 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다. 고된 여정 끝에 마주하는 것은 36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텅 빈 황무지. 축하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외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한때는 포경업자와 물개 사냥꾼들이 머물렀지만 1880년대 이후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 후 극소수의 연구자들만이 이 먼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기후 속에 버려진 건물들은 쇠락해 갑니다. 영하의 기온과 시속 180km에 달하는 강풍은 휴식을 위한 선택지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강인한 식물과 몇몇 동물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허드섬은 왜 그토록 고립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프랑스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예술 작품이 숨겨진 동굴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쇼베 동굴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무려 17,000년 전 마들렌 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벽화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약 6,000점에 달하는 그림들. 고대인들은 동굴벽에 그림을 그려 당시 어떤 동물들이 살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그림 속 동물 중 일부는 이미 수천 년 전에 프랑스에서 멸종된 오록스, 즉 유럽 들소와 코뿔소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색깔은 붉은색, 노란색, 검은색의 혼합이었으며 이는 다양한 광물에서 추출한 천연 안료였습니다. 벽화들은 당시 수렵 채집 사회가 어떤 동물들을 사냥했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벽화의 색깔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1963년 관광객들의 숨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벽화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인의 방문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7,000년의 시간을 견뎌온 예술작품이 인간의 숨결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깊숙한 동굴 속에 그림을 그렸을까요? 단순히 동굴 벽화는 그들의 삶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심오한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동굴 벽화, 그 영롱한 색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생물이 만들어낸 결정체와 곰팡이는 벽화 속 광물질을 파괴하고 역사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한때는 신성한 공간이었을 동굴은 이제 영구히 봉쇄되었습니다. 인류는 그저 모조품을 통해 과거를 엿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과거를 보존하려 하는 걸까요?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광활한 북서쪽 지역은 텅 비어 있고 그곳에는 대번섬이 있습니다. 면적이 55,00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무인도는 크로아티아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이누이트족조차 혹독한 환경에 굴복하고 떠나야 했던 땅. 상상해 보십시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며 모든 것이 얼어붙는 땅.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끝에 결국 1951년 경제적인 이유로 정착지는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번섬은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척박함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화성과 너무나 흡사한 환경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미래를 엿봅니다. 나사, 즉 미국 항공우주국은 이곳을 화성 탐사 시뮬레이션 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지형, 사르르는 추위, 그리고 완벽한 고립. 이 모든 것이 우주 탐험의 전초기지로서 대번섬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의문은 꼬리를 뭅니다. 나사는 왜 그토록 화성에 집착하는 걸까요? 대번섬의 붉은 흙 아래, 화성의 표면 아래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북극과 노르웨이 북부 해안의 중간 지점. 그곳에는 스발바르 제도라는 고립된 섬들이 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툰드라지대.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황량한 땅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험준한 산과 눈길을 헤치고 멀리까지 탐험할 수 있다면 산에서 솟아오른 듯한 입구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 입구를 지나 굴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 냉각 시스템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영하 18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온도. 굴의 끝에 다다르면 당신은 스발바르 국제 종자 보관소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구 최후의 날을 대비한 방주.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유전자원 저장소. 문을 연 것은 2008년. 인류의 농업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곳에는
13,000년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100만 종이 넘는 식물 표본. 이 종자 보관소의 목적은 단 하나. 지구상의 모든 식물이 멸종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백업입니다. 현재 148개국이 참여하여 종자를 기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국의 종자를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엄격하게 통제된 구역입니다. 오직 허가된 사람만이 내부의 종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노르웨이의 외딴 섬, 그것도 영구 동토층 깊숙한 곳에 이런 시설을 건설해야 했을까요? 지구 멸망을 가정한 대비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과연 이 종자 저장고는 인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브라질 해안에서 33km 떨어진 곳,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작은 섬 하나.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불립니다. 뱀들의 섬, 일리아데 케이마다 그란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발을 딛는 곳마다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는 섬을. 골든 랜스헤드 뱀은 마지막 빙하기, 육지에서 분리된 이 섬에 고립되었습니다. 좁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이 뱀들은 생존을 위해 진화했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뱀들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엄청난 속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독은 그들이 마주하는 그 어떤 먹잇감보다도 강력하게 진화했습니다. 본토에 사는 친척뱀들의 독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을 품게 된 것입니다. 43만 제곱미터 크기의 이 섬은 약 4,000마리의 맹독사, 골든 랜스헤드의 고향입니다. 거의 1제곱피트당 뱀 한 마리가 살고 있는 셈입니다. 믿기 힘든 숫자입니다. 이 섬은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보 관계자와 뱀 연구자들만이 특별 허가를 받아 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해 중 조난을 당해 이 섬 근처에 표류하게 된다면 구조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변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브라질 정부는 그토록 철저하게 이 섬을 통제하려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섬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골든 랜스헤드의 독이 의학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독의 성분을 분석하고 활용한다면 인류의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그토록 많은 뱀들이 이 작은 섬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자연적인 고립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 문명의 흔적 혹은 숨겨진 실험의 결과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섬에 얽힌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과거 해적들이 보물을 숨겨놓고 뱀들을 풀어지키게 했다는 전설, 그리고 그 보물을 찾으려는 자들에게 뱀의 저주가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학적인 진실, 숨겨진 음모, 혹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일까요? 뱀들의 섬은 여전히 많은 질문과 함께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